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오늘 월요일은 이쪽 저쪽 정치권의 얘기를 다 시원스럽게 비판, 바른 소리를 해주시는 어류 작가입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약간 변조를 주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두 분이 이제 고정 패널이시고 한 명을 또 모셔서 이것저것 따져대는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집권 여당이니까 국민의힘 분을 불렀어요. 친숙하실 거예요. 윤희석 지금이죠. 현 국민의힘 대변인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뭐 물가에 내놓은 것 같았는데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 돼서 돌아왔어요. 예. 예전에 뭐 시사 프로그램에서 같이 다들 좀 친분이 있으시겠지만 요즘 국민의힘 하는 게 영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오늘 그런 얘기를 좀 주로 할 겁니다. 증인 똑바로 해주세요. 예. 그리고 저희 뭐 이런 분위기 제가 좀 싫어했는데 네. 우리 김 작가가 간만에 윤석 대변인 본다고 이걸 좀 선물을 해달라고 보냈습니다. 이거 좀 확 잡히나요? 이거 지금 대변인 돼서 좀 발에 땀 나도록 다녀야 되는데 원래 강동의 망사로 이렇게 표현됐잖아요. 그래서 망사는 땀이 찬다. 고맙습니다. 면 양발로 예. 면 100%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 신고. 예. 김 작가 이거 치수는 따로 없는 거죠? 치수는 프리 사이즈라고 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미리 안내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로 의견 주시고 질문 주시면 저희가 또 좋은 질문과 의견 소개하고 늘 하던 대로 영상품권 2장씩 2명에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미리 잠깐 얘기할 거는 미국이 우리의 안보실을 속속들이 도청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부터 잠깐 얘기를 하고 갈까요? 먼저 도청은 맞겠죠. 지금 뭐 미국에서는 사실상 우리 문건이 나온 걸로 보인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공식 확인은 아니지만 보도나 정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원래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앞서 제가 다시 보기에서 좀 다뤘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의원님부터 먼저 한 말씀 해주시면. 물론 아직 뭐 사실이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만 예. 미 국방부가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법무부에 구체적인 이제 조사를 의뢰했는데 예. 근데 이제 문건의 내용으로 봤을 때 뉴욕 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권위 있는 언론에서 그렇게 상세하게 보도할 정도면 사실에 가까운 것 같고요. 동맹국과의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예. 이 행정부의 입장이 그런 걸로 봤을 때 거의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쨌든 구체적 경위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따져야 되겠지만 예.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진상 파악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국 쪽에 해명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저자세예요. 이게 풀이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고 미국 정부보다 먼저 누워버려요, 우리 정부가. 그래서 미국 정부하고 협의하겠다.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또 야당을 향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근거 없는 그런 이제 왜곡 날조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권 국가의 정부로서 너무 저자세인 거 아니냐. 미국이 도청했으니까 우리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그런 일 없을 텐데 혹시 알아볼 텐데 일단 미안하다. 이렇게 가는 게 기본인데 우리가 아니 어쨌든 이게 결자 해지라고 해결은 미국이 해야 됩니다. 뭐 우리 정부가 나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정부는 어쨌든 미국 측에 요구를 해야 되죠. 예. 또 어떻게 된 거냐 확인해 달라. 그리고 확인이 된다면 그 모든 그 전체적인 경위를 다 공개하고 예. 공유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뭘 이렇게 축소하려는 것 같아서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의아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분명히 부적절해요. 그러니까 예. 미국과 협의하겠다라는 발언은 이건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두 번째 반응은 원론적으로 적절한 반응이라고 보여집니다. 뭐라고 했냐면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예. 이건 지극히 뭐 외교적인 언사로 원론적인 반응이라고 보여져요.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주권 침해 행위를 한 거죠. 스파이 행위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권이라는 거는요. 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더욱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미국에 저자세 보일 필요가 없다. 예. 강하게 나가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생활도 좀 했던 윤희석 대변인의 말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두 분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죠. 근데 이도훈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실 대변인이 4가지 원칙이라고 설명하면서 얘기한 게 있죠. 첫째, 이것이 지금 확정된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파악을 해야 한다. 예. 예, 그런 전제 하에서 생각을 해야 하고, 그럼 이 보도가 나온 경위를 두 번째로 살펴보자. 이런 어떤 누출이 나왔을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이 자료의 거의 대부분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자료이고, 그렇다 하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 간의 관계를 훼손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쪽이 누구냐, 이걸 봐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다 파악이 되면 우리가 합당한 조치를 미국에 요구한다. 뭐 그 다음은 뭐 이거죠. 이 모든 과정은 한미 동맹의 관계 토대 위에서 한다. 이 네 예.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일단 도청이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거죠. 정말 그 누출된 보고서라는 것에 있는 내용대로 안보실에 소속된 분들 간의 대화 내용이 정말로 도청이 돼서 거기에 실린 건지, 누군가가 도청이 됐다고 믿게끔 한 건지, 거기에 대한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앞서 이제 다시 보기에서도 다루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에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분 뭐 갈 때 핸드폰 반납하고 가서 못 물어보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얘기 했느냐 여부. 근데 그분이 확인하겠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미국에서 도청을 했느냐의 여부죠. 도청을 했느냐. 그것을 미국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요건 나올 거예요. 도청을 했느냐 안 했냐 여부까지는 확인이 될 겁니다. 아마. 아니 근데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도청했어요라고 하겠냐고요. 어쨌든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도청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지극하게 꺼려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어쨌든 미국도 원론적인 얘기만 할 뿐이고, 또한 뭐 직접 정상들 간의 소통 관계를 통해서 해명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은 미 국방부에서도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은 자신들의 자료가 나간 것은 맞는 것 같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도청 아니면은 휴민트 정보 아니면 뭐겠어요. 어쨌든 창작인데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거죠. 일단 뭐 뭐 가능성이 큰 거죠. 휴민트가 아닌 건 확실하고, 휴민트가 아니라 시긴트라 그랬잖아요. 시긴트요. 그게 신호정보. 이제 전자적인 신호 정보를 다 집적한, 그리고 여기에는 CIA뿐만 아니라 DIA나 NSA나 이걸 다 총괄해서 미국에 이제 합참해서 예. 보고서를 작성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사실은 미 정보기관이 그 외국 정부, 타국 정부를 향해서, 타국 정부의 정상을 향해서 도청을 했던 게 처음은 아니죠. 2013년대도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뭐 독일에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흐지부지 됐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그 미국에서는 아마 재발 방지책을 얘기를 하겠지만 그걸 믿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고, 70년대 이후로 지금 뭐 거의 뭐 120여 개국 그 정보 감시를 거의 상시적으로 해왔다, 이런 게 이제 통설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동맹을 향해서 사실상 적대적인 행위인데 이런 스파이 행위를 한다는 거는 그게 이제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다면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건가, 이게 굉장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정정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의 입장을 처음의 첫 반응처럼 미국과 협의해 보겠다 라는 걸로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잠재우기 어려울 것 같고, 아무리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권국가로서 할 말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 지난번에 이제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비판이 여러 가지로 많았는데, 이번에 이 그 민감한 어떤 안보실 이 도청까지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가 원칙 있게 대응을 못한다면 도대체 윤석열 정부의 대외 정책, 특히 뭐 안보와 관련된 대외 정책의 원칙이 뭐냐, 예. 이런 질문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과연 안보실 대화만 도청이 됐을까? 대통령 대화도 그런 걱정하지 걱정이 않았을까? 그런 걱정이 있고, 미국에만 도청이 허용이 됐을까? 러시아는, 중국은, 북한은, 일본은 이런 나라들에게도 도청이 뚫리지 않았을까? 그런 심각한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안보를 해치는 왜곡행위 하지 마! 막 이런 식으로 야당을 공격하지 말고요.
체계적으로 점검을 한번 해보는 계기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제가 오늘 한 정보당국 관계자에게 쭉 들었는데 거의 뭐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각 주요 도시마다 서로 스파이들의 전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도청하고 그렇죠. 날리고 들키면 미안하다고 하고 안 들키면 계속 하는 거고. 원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박지원 전 장관도 전 국정원장도 한 방송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6.15 그 남북 정상회담 때 계획을 당시 청와대에서 하는데 도청이 어차피 다 미국에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 화이트보드에 썼다. 도청은 한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걸리면 도청하다 걸렸으면 말이 되게 따져야 되는 건 또 기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문제를 잠깐 봤고요. 오늘 그 윤희석 대변인이 왔으니까 네. 김기현 당대표의 최측근 내년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의 최측근 그냥 최측근하면 너무 가까워 보이니까 약간 멀게 해서 최측근 정도로 했습니다. 최측근 윤희석 대변인한테 요즘 국민의힘은 왜 그런지 뭐 잘된 것든 못된 것이든 뭐 그걸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판넬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앞에 쭉. 저 김 작가가 이제 옛날 추억으로 판넬을 준비한 것 같은데 김기현 취임 한 달 평가는 어떤가? 요거를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윤석 대변인은 당 대변인이기 때문에 본인은 적으면 안 않겠지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도 써야죠. 지금 해요? 예, 하나씩 보여드려요? 들어주시고 예, 잠시만요. 조금 늦게 보내주시고 먼저 장성철 소장님은 대략 난감인 대략 거죠. 난감이다. 가까이서 보면 선거 졌잖아요. 예. 울산, 울산 근거지. 이거는 치명적이죠. 당 대표까지 됐는데. 네. 그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사고 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 떨어졌잖아요. 예. 황당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본인으로서는 상당히 대략 난감, 아무것도 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약간 좀 본인의 권위와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강하게 나가시는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시도당.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 당무감사. 예. 각 당역 다 당무감사. 음. 이런 식으로 반응 보이는 것은 조금 좀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말씀드려요.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은 저는 뭐 관리형 대표임이 확정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당대회 할 때부터 김기현 대표를 뭐 김장연대 또 윤핵관들이 밀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실려서 사실상 당 대표를 만든 거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당 대표를 만들 때부터 김기현 대표가 실권을 갖는 그 자율적인 운신의 여지가 있는 대표라기보다도 예. 이제 용산의 하명을 받는 관리형 당대표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근데 실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관리 능력조차도 좀 의심을 받는 게 아닌가. 한마디로 이제 영이 안 서는 상황이고 요즘 보면 언론에 전광훈 씨하고 홍준표 시장이 더 이슈 메이커가 돼 있어요. 김기현 대표가 안 대표는 오히려 그 앞에서 약간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는 분으로 보이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에 서겠냐는 거예요. 결국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에 당대표의 영이 서는 건 거기에 확실한 권력이 있을 때 영이 서는 겁니다. 공천권을 갖고 있을 때. 근데 내년 총선을 관리할 당 대표인데 현재도 영이 안 서고 있다. 그러니까. 관령 대표인데 전반적인 지금 결과물들을 보면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말씀이시고요. 이게 오래 예. 못 가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선거 때부터 공보본부장을 했었고요. 김기현 대표의 최측근인 윤석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판넬에 지금 한 달을 평가한다면 수습.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수습 예. 기간 저는 이제 뒤에 의미가 벌써 받았는데. 두 번째 얘기고 이제 취임하시자마자 3월 8일에 했잖아요. 예. 그 3월 9일부터가 이제 임기라고 본다면 그때부터 좀 좋지 않은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예. 한일 정상회담 관련한 얘기, 그다음에 69시간 그 근로시간 유연화 관련한 문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분이 이제 돌발 발언을 또 주말에 하기 시작했고 첫 주말에 그랬어요.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수습한 한 달이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미의 수습 대표 처음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허니문 기간. 허니문 기간은 아예 없었고 예. 뭔가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저는 한 달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사고도 다른 분들이 많이 치고 네. 김기현 대표도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런 중의적 의미가 다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근데 제가 대변인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김기현 대표가 본인 책임이라고 요즘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남 탓, 남 책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조수진 최고가 사고 친 것도 저는 김기현 대표 책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조수진 최고가 정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민생특위라는 그런 특별위원장 자리에 임명을 한 게 누구냐고요. 김기현 대표잖아요. 그럼 김기현 대표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조수진 최고위원이 그런 말실수를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조수진 최고위원 정도의 경력이면 민생특위위원장 맡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 정책 전문가만 그런 민생에 특화된 정치인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을 했겠죠. 근데 정치인이 무슨 전공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만 2번째 하고 있고 예. 언론에 오래 있었고 그런 상황을 봐서 민생특위위원장으로 뭐 임명 경위는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임명을 했는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할 줄은 대표가 알았다고는 볼 수 없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화법 같아요. 정순신 씨가 그랬으면은 우리가 임명 안 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아, 그 윤희석 대변인요? 그렇죠. 아니 뭐 내년 총선에 그럼 나오는 건가요? 그보다 좀 궁금한 게 질문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이제 김재원 최고 발언 비롯돼서 또 정광훈 씨가 오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이게 당의 이제 지나친 보수화 내지는 극우화 이걸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중당 적자 특히 이제 정광훈 씨 팔로워들 다 걸러내 가지고 그에 대해서 해당 행위로 다 내쫓아야 된다라고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김기현 대표의 반응이 정작 뜨뜻미지근해요. 예. 정광훈 씨는 뭐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당원도 아니고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정광훈 씨와 관련돼서 차후에 한 번이라도 당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정도의 얘기도 안 해요. 그리고 김재원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거 징계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일벌백계가 안 되다 보니까는 그 뒤로 예. 뭐 설화들이 잇따르고 이게 당대표의 영이 더 안 서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 관련해서는 전광훈 목사라는 당 외 세력을 어떤 당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규정되게끔 한 그거보다도 5.18 관련한 폄훼 발언, 김재원 수석의 폄훼 발언이 훨씬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 당의 바뀐 당원 당규의 그 맨 앞에 보면은 5.18 정신, 5.18을 비롯한 한국의 민주화 정신을 우리가 이어간다라는 규정. 예. 그것을 위배한 거예요. 그 결국은 당의 헌법이 당원이라고 한다면 헌법을 위배한 발언이죠. 근데 오늘도 이제 정광훈 씨가 기자간담회를 열고 뭐 국민 보수의 통합도 얘기했고 자꾸 이제 국민의힘과 가까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하거든요. 그럼 당 대표가 거기는 원래 또 당도 뭐 대한기독당인가 무슨 기독자 들어가는 당인가? 자유통일당. 야, 그런가요? 네. 예. 이름이 바뀌었어요. 아, 이름이 바뀌었군요. 자유통일당. 당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자꾸 남의 당에 신경 쓰지 마라. 한마디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 김기현 대표도 고민을 좀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전광훈 목사라는 분의 존재 가치가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왜냐하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거를 굉장히 생각하신다고 저는 보고. 다만 그 전광훈 목사가 자꾸 저희 당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런 뭐 건전한 보수 세력인 것처럼 참칭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칭이라는 단어 쓰지 마세요, 진짜. 그 좋은 단어만 단어예요? 들으면 힘들어요, 진짜 저는. 그 단어 들으면 힘들다고. 왜요? 예전에 정지석 비대위원장이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아, 그랬습니까? 장성철 소장을 네. 꼭 집어서 말은 쓰지 말아요. 방송 못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아, 얘기한 거 있습니다. 몰랐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그 스스로 칭한다고 마음에 얘기할게요. 데일밴드를 붙이고 있어요. 예,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저희가 좀 더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단계는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광훈 목사가 이번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쳐서 이 지도부가 탄생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저자세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정광훈 목사가 저희 당의 본인의 추종 세력들 보고 당원으로 입당해서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쳐라 한 것은 12월 이후예요. 저희 당의 전당대회 공고한 게 12월 26일입니다. 3월 8일에 했고 저희 당은 석 달 이상 책임 당원으로서 당비를 낸 사람한테만 예. 투표권을 줬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의 얘기를 듣고 입당을 했더라도 그분들은 투표권이 없었다는 것. 따라서 정광훈 목사는 적어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한 지도부 형상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김재원 최고는 뭐에 거기 가가지고 자꾸 커질까 봐. 충성서약을 하고 누가요? 김재원 씨?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뭡니까 이게? 그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런 거지. 그분도 별초보원 하느라고. 개인적으로 발언하는 거를 당대표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또 윤희석 대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가 예. 있는데 금요일 날 갤럽 조사 이후에 네. 오늘도 여론조사에 몇 군데서 나왔는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 여권을 심판하겠다라는 여론이 높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김기현 당대표의 생각은 어떠세요? 위기감을 느끼시는 건지 그럼 느끼시죠. 아니면은 그래도 우린 이재명 당대표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당대표가 그런 거를 모르시겠어요? 이번에 재보궐 관련해서도 우리가 뭐 청주 시의원도 이겼지만 울산 교육감도 지고 구의원도 지고 그걸 왜 저희가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예. 전반적인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정운천 의원 관련한 전주 을 선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충 한 15% 정도 나오는 데를 8%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일요일이죠. 투표하기 한 사흘 전에 전주를 저도 같이 갔어요. 대표하고 같이. 그래서 현장 유세하는 걸 봤고 거기서 문제점을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운천 때문이다. 아니 뭐꼭 그렇게 한 사람을 얘기한다기보다는 예. 전주 선거 자체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이유는 그 전북 도당과 전주시 을 당협의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그 원인이 상당히 구조적이더라.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하고 오신 거죠. 그래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하나만 예. 더 말씀드리면 그 지도부가 지난번 지방선거도 이겼고요. 그 지도 이긴 게 아니라 상대 선전을 했고 지방선거 때도 그리고 그 지도부를 갖고 지난번 대선 때도 15% 정도 득표를 했었잖아요. 그럼 지도부는 바뀌지 않았는데 왜 그런 전북도당 판- 얘기하신 네. 거예요? 근데 그 지도부가 바뀌지 않았는데 왜 그런 판단을 하신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 그 정운천이라는 분이 거기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6년 총선에서 거기서 당선을 했어요. 예. 지역구에서. 근데 그분이 출마 선언까지 했고 쭉 뛰다가 갑자기 3월 초에 불출마 선언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새로운 후보로 공모할 시간도 없이 기존에 있었던 응모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후보가 약했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정운천 의원이 선거 지원을 좀 소홀히 했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죠. 이게 이제 뭐 그 얘기하면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정운천의 큰 그림, 그 민주 진보 쪽이 세 갈래로 나뉘어지고, 그래서 이번엔 민주당이 안 되고 어쨌든 진보당이 되면 세 갈래로 나뉘어지고 다음 총선에 본인이 나오면 유리하지 않냐. 뭐 이런 큰 그림이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 있긴 한데. 본인의 이득을 생각하면 뭐 합리적일 수 있지만 당 전체를 생각한다면 당인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 뭐 정우천 의원 얘기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예.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지금 지도부 당선된 이후에 전당대회 끝나고 대통령실 첫 선견례 갔을 때 격주례 회동을 얘기했어요. 예. 대통령하고 당대표 간에. 근데 지금 벌써 한 달이 됐는데 그 뒤로 회동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일본 갔다 올 때 공항 마중 나가고 공항 배웅 가고 이런 거 빼고는 그 격주례 회동이 열리는 겁니까? 뭐 그 부분은 제가 최측근인데 모르세요? 아니 기자들이 이런 질문하면 대변인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글쎄요, 제가 그럼 안 아직은 하는 건가요? 격주를? 지금 한 달이니까 뭐 아니 뭐 비공식적으로 만나신 제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거리가 좀 있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나시겠죠. 예. 근데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들로 의견을 주시고 있는데 리더십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카리스마가 없다. 김기현 대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좀 관령이기도 하고 좀 온화한 스타일이기도 하긴 하지만 카리스마가 없어서 전광훈 씨의 이러저런 주장에 대해서도 별로 반박을 않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사과한 다음에 또 사고를 치고 조수진 의원도 이제 갑자기 불시에 당했지만 어쨌든 그런 뭐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래서 스타일을 지적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1번 수습을 하느라고 2번 수습하는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김기현 대표가 그 당대표 하겠다고 생각한 게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고 왜 당대표 하느냐. 다만 이게 당대표라는 걸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걸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앞으로를 좀 봐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 예를 들어 당무감사라는 거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이번에 하는 당무감사는 그런 당무감사가 아닐 겁니다. 결국 우리가 총선을 치르기 위한 과정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김기현 대표 생각을 들어보면 아까 말씀하신 관리형 대표라든지 이것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물론 여당 대표가 대통령이 있는 상태에서 대표로서의 지위가 야당의 그런 완탑 대표하고는 다를 수 있겠지만은 당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면서 총선 준비를 하느냐 그 과정에서는 분명히 솜씨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곧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만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당대표의 의견이 개인 의견일 수는 없잖아요. 네.
당을 대표하는 의견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기현 당대표께서 의원 수 감축 30명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윤재옥 의원이 당론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게 또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의 불협화음 아니냐.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 안 할 수 있잖아요. 당대표 체면을 좀 세워줄 수 있었을 텐데 원내대표랑 또 당대표 사이에 또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윤재욱 의원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대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정개특위 관련한 전원위원회에서 우리 당이 어떤 발언을 할 거냐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정개특위에 올라가 있는 세 가지 안은 전원위원회 부의된 세 가지 안은 모두 300명을 고정으로 해놓고 나온 얘기란 예. 말이에요. 그런데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정수 줄이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고 그동안은 정수 늘리는 얘기만 하다가 그냥 고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좀 이 우리의 선택지를 넓혀보자는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고 당위성도 오늘 최고위원회에서까지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IMF 때 우리가 26석 줄였던 얘기까지 하면서 예. 그랬는데 이제 정작 현역 의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윤재욱 의원은 한 것 같아요. 저희 당도 뭐 당론 민주당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겠지만 의원이라는 입장, 이 신분 유지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똑같을 겁니다. 의원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한다고 아니 그렇더라도 생각해요. 막 내부 토론 거치지 않았어요. 우리 전원위원회 해가지고 당론, 당 입장 정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당 대표의 입장을 되게 그냥 축소시켜 놨거든요. 거의 무시한 거나 다름없다. 이거는 좀 옳지 않은 태도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희가 유튜브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유튜브기도 하고 유희석 대변인이 사실은 또 유튜브에서 내밀한 얘기들을 우리가 굳이 도청하지 않아도 살살 달래면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밀한 얘기들을 좀 물어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잠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면 진짜 배우의 장제원 의원이 있습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은 내밀한 얘기를 안 아니요. 하는 듯한 아니 분위기긴 한데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아, 예, 네. 예. 그렇게 장제원 오해하시는데 장제원 의원이랑 안 만나요? 전화 통화도 잘 않고. 저는 그런 건 없다고 보고 장제원 의원 본인이 스스로 한 얘기를 제가 전해 들은 것들이 있어요. 본인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런 식의 오해를 받으면 본인한테 안 좋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안다. 예. 이거로 가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내밀한 거 한번 물어보세요. 좀 아니 가끔 근데 잘 긁으면 얘기해요. 뭐 여전히 그 의구심은 가시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른바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진화에 나섰는데 검사 수십 명이 공천받고 나온다는 건 낭설이다. 그거 수용할 수 없다. 이 얘기도 김기현 대표보다 장제원 의원이 먼저 했어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똑같은 얘기를 오늘 아침 그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그런 장면을 딱 보면 이게 용산과 이게 사인이 통하는 예. 여기는 용산의 심기를 읽어서 뭔가 당의 메시지를 먼저 들고 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장제원 의원 아니냐. 근데 이런 관측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밖에서 보시기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검사 출신 전현직 포함해서 몇 명 이거 안 된다라고 한 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못 들어봤는데. 제가 들었어요. 선거 중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건 뭐 언론에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아주 자세히는 못하지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두 분이서 커피 마시다가 그냥 한 얘기. 하여튼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얘기가 아니어서 사실은 입장이라고 생각은 얘기하기는. 그게 갖고 있는데 어. 그거를 밖으로 얘기한 거를 접하지 못했다고 해서 장제원 의원이 먼저 얘기했고 그럼 김기현 의원이 따라갔다 이렇게 보는 건 어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검사 출신이 많이 오는 게 좋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 위에서 원하니까 또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아니 위에서 원한다는 것도 제가 이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그건 싶어요. 부정확한 말입니다. 검사 제가 수십 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검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용산 지금 대통령실에 검사 출신이 몇 명 있는가를 보면 아시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다 출마를 해도 세 명이에요. 그렇죠? 검사로만 한다면. 예.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해서 하면 뭐 한 5명 될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수십 명을 채우려면 15명 정도는 들어가요. 20명은 돼야 될 텐데 어디서 20명을 명단 한번 줘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꼭 그러길 바랍니다. 특정 직역이 어떻게 저희 당에 이 후보를 내는 데 있어서 수십 명을 차지합니까? 법조계도 아니고 딱 검사만. 일단 김기현 대표는 그런 거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네. 라고 최측근인 윤희석 대변인은 자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럴 사람이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핵심만 해도 예를 들어 뭐 한동훈 장관 있고요. 이복현 금감원장 얘기 나오고 있고요. 10명 채워보세요. 이인모 비서관. 이인모요? 예.
이원모 비서관, 아 이원모 죄송합니다. 인모는 옛날에 아 그렇군요. 이원모 후보로가- 비서관. 예. 조진우 비서관도 있고. 주진우 비서관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분들도 있고 3년 되자마자 지역위원장 맡은 네 분들도 명이에요. 있고. 오늘 데일리 안에서 나왔는데 지금 명단 다 불러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그게 네 명이라고. 그러니까 수십 명이라는 얘기 자체가 십수명. 네, 안 그러길 바래요 진짜. 십수명과 수십 명은 김기현 당대표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본인들이 한 약속 그리고 다짐 이런 것들이 다음번 총선 공천에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내라고 다 아까 됐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저도 제가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막 갔네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저 윤희석 대변인의 개인적인 앞으로의 강동갑. 전망은 강동갑을 포함해서 이거요. 뭐 제가 열심히 하는 방법밖에 없죠. 뭐 지역을 바꾼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저는 그냥 제가 할 길 갑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제가 처번을 하면 뭐 검사 공천이나 이런 거 그렇게 되면요 제가 공천 받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럼 떨어지죠. 저부터도 반대입니다. 그 한동훈 장관 이사 안 간 거 맞죠? 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간 걸로 알고 있다. 답이 좀 묘한데 안 갔다가 아니고. 아니, 제가 부동산업자가 아니니까. 예. 아니 당에서 파악 좀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그래서 때문에. 그런 거 못하죠. 일단 뭐 앞서 개인정보를. 이름이 나온 검사들은 총선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이제 당 대표 측근이 약간 언급했다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 예.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뉴스는 본방 중에 나오신 분들 제가 빨리 읽어드리고 상품권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도청 의혹 파문에 대해서 김상돈님 공인인증서를 사용을 안 했냐 왜 보안이 안 돼?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공인인증서나 뭐죠 이거 보안 키를 쓰셨어야 된다는 주장으로 보이고요. 이분 드리겠습니다. 참신한 발상이에요. 손영희님 굳이 안 써도 될 색은 펑펑 써가며 새로운 집무실을 사용해야 했는지가 좀 그러요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손영희님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 미녀 진희님 도청 내용 터뜨릴 거면 우크라 말고 한일 회담 내용 터뜨리지라고 내용의 콘텐츠에 대한 아쉬움을 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림자 미녀 진희님은 저희 데이터상 선물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손영희님께 영화상품권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의견들이 있는데요. 오징어 튀김 쓴맛 좋아 님께서 미국 도청 하루 이틀도 아닌데 난리칠 필요 있냐? 라는 의견 주셨고요. 복흥망치 우리나라도 강대국입니다. 왜 이렇게 일본과 미국에게 저자세로 일관합니까? 국민들 자긍심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까?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거 아까 제가 다시 보기 내용과 같아서 그냥 제가 직권으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윤지석 초청으로 오셨으니까 그냥 이분이 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동민니님, 김기현은 카리스마가 없어 보임. 이분 아닌가요? 예, 패스. 잔수님, 정치를 얼마나 했는데 수습이라뇨? 아니 예, 패스. 대표인데. 네. 예. 복흥만치, 이분 아까 받으셨죠? 탐진강님, 정광훈 손잡으면 국힘 총선 망한다. 맞습니다. 이분 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가 선지자라는 얘기를 그 2019년도 얘기잖아요. 지금 23년인데. 교회 가서 옛날에는 선지자인데 지금 아닐 수 있다. 이사야 같은 선지자. 그냥 선지자도 아니고.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야.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19년이면은 저는 월별로 다 기억하는데. 알겠습니다. 19년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아니 19년 1월이 있었고 네. 다음에는 2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탐진강님께서도 윤희석 대변인님이 좋은 의견이라고 영어상권 2장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시리얼님, 박앵커님, 박기현 헤어스타일 잘 어울려요. 고맙습니다. 이은경님도 다른 날보다 젊고 도칩스럽습니다. 다 썼는데 영어상권. 네. 좀 바뀐 게 있나요? 예, 동네 미용실 27,000원. 사비를 들여서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영화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네. 젠캐시님, JTBC의 주대는 박성태 앵커 응원합니다. EBS 주대는 팽수. 팽수와 비교가 됐는데 팽수 저도 제 팬입니다. 이분 비교되면 대단한 거. 이분은 사비로 제가 영상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윤희석 대변인님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뭐에 대해서 나오셨으니까. 말씀드릴까요?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당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저는 반가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면 다 오해하시니까. 저희 당대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걸 잘 알고 있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진짜 의미 있는 이 당대표 기간을 보내실 수 있는 업적이 나오리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월 달까지 이제 딱 그것만 정해주세요. 그럼 그때까지 제가 비판 안 하고 가만히 있을게요. 내년 5월 정도. 예? 내년 4월이 총선이니까. 5월까지. 여름 정도 되면 가시적인 게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뉴스룸 D는 국민의힘 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윤희석 대변인을 모시고 이것저것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고요. 저희는 수요일 날 또 뉴스룸 D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